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건강클리닉의 신철호입니다. 나이 들어 삶의 질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 바로 관절염인데요. 오늘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관절, 미리미리 잘 알고 잘 관리해서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함께 하셔서 지혜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순천 서울정형외과 김정환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이렇게 무릎 관절염 때문에 통증으로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오늘 도움 말씀 좀 잘 주셔야 되겠습니다. 관절염을 알려면 먼저 관절의 구조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어떤 관절, 그러면은 관절 자체를 하나의 질환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내원하신 분들께서 나 관절 걸렸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먼저 해부학적인 어떤 구조를 알고 병에 대해서 알고 싸워야지 이길 수 있다는 뜻에서 간단한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질환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관절의 구조, 관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모든 뼈와 뼈 사이, 뼈와 뼈 사이의 구조를 해부학적으로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 예를 들면 제 손가락 하나를 봤을 때, 이 뼈 하나를 봤을 때 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관절 자체는 세 군데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뼈와 뼈 사이를 관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관절, 모든 관절마다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쪽 막을 우리가 활액막, 바깥에 섬유성막, 이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이고 원활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관절액이라는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기계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액체지요. 윤활유 같은 그런 액체를 관절액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을 우리의 관절을 지지해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탱탱하게 지지해주는 인대라든가 근육, 그리고 힘줄, 이걸로 인해서 관절을 지지해주는 구조로서 이루어지는 게 관절의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사실 저희들한테는 좀 생소하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제가 화면상에 커서가 움직이는 방향, 이게 한 뼈의 한 일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뼈와 뼈 사이, 이 사이를 우리가 관절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뼈는 뼈 끝을 덮고 있는 얇은 2, 3mm 두께의 유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뼈끼리 닿으면 그만한 마찰에 의해서 마모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골판은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얼음판보다도 한 8배에서 10배 이상 매끄럽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절 연골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긁히는 그런 손상만 가지고도 다시 재생될 수 없다는, 현대의학으로서는 재생될 수 없다는 현재까지는 그 치료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가장 최근에 개발되는 치료법에 의해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다시 재생한다는 그런 단계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아직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절의 손상을 재생시키는 그런 단계는 의학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골을 좀 주시해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안에 들어있는 이 액체에 의해서 우리가 윤활작용을 하는 활액이라 그러죠. 그리고 활액을 바깥을 싸고 있는 것을 활액막. 그러니까 이런 액체는 활액막에 의해서 분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것이 관절낭. 그리고 그 바깥으로 근육이라든가 우리 힘줄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리고 여러 가지 섬유성 조직에 의해서 둘러싸여지고 이 관절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활액막 하면은 활액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액막이
예, 관절염의 환자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 원래 활액이라는 것은 윤활작용뿐만 아니라 관절 내부의 영양 성분이라든가 아하.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도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류마티즘 환자들 병원에 가면은 네네. 의사 선생님께서 활액막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했다 네, 그러는데 맞습니다. 예. 그것 좀 눈여겨 보셔야 조금 이따 설명 예, 들으실 예, 때 예, 그렇게 도움이 하겠습니다.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절도 여러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네. 우리 관절을 보통 표현하는 관절하면 대표적인 게 물론 활막성 관절이지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듯이 관절이란 뼈와 뼈 사이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서는 100개 이상의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데 물론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섬유성 관절 그리고 연골성 관절 그리고 세 번째로 활막성 관절인데 대부분은 활막성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섬유성 관절이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개골이라든가 이런 네. 것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뼈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것을 섬유성 관절이라 하고 연골성 관절이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가 연골질이라든가 섬유성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척추 관절이라든가 치골, 골반에 있는 치골이 대표적인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막성 관절이라 하면 뼈와 뼈 사이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활막에 의해서 관절이 운동을 일으키는 부위인데 대표적인 게 무릎, 손, 네. 어깨 이 모든 관절이 활막성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예. 가동 범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네. 활막성 관절이다. 네. 아까 그림에서 보여주신 네, 그런 맞습니다. 관절이다. 예. 그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은 네. 병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특히 정말 이 관절, 무릎 관절 특히 이런 경우는 네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면 겪어야 될 관절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병에 대한 지식을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의사 선생님의 좋은 치료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치료할 수 있고 밝은 여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설명해 주시고 네. 잘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네. 들어가거든요. 네. 관절염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의 염증을 정의를 하다 보면 관절의 염증을 막연하게 우리가 관절염 하는데 관절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론 원인적인 인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나누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전 제가 설명했듯이 관절이나 뼈와 뼈 사이 그 부위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대표적인 여러 가지 관절염이 있지만 우리가 골관절염, 골관절염이라 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말씀하는 나이 들어서 건데, 많이 써서? 네네. 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노화라든가 마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관절염 그러니까 예. 제일 흔한 관절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 또 광직성 척추염, 루푸스, 섬유성 조직염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에 의해서 나눠지지만은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관절염이 생겼을 경우에 적절한 시기 자체를 놓쳐버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가진단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분들이 나 손가락이 관절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네네. 스스로 어디서 진단도 내리지 않은데 스스로 나는 류마티스이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물론 관절염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관절염 중에서 가장 많은 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네.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보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여러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스스로 그렇게 자가 진단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한 100대 1 네. 비율로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한 99명이다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분 정도. 아하. 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훨씬 많은 상태고요. 또 자가 진단에 의해서 이런 치료 시기, 조기의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어떤 변형이 조금 전에 제가 드렸듯이 관절 자체는 관절면은 한 번에 손상이라든가 변형이 와버렸을 때는 현대의학으로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변형을 빨리 막고 일상생활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조기에 진단을 네.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일단 변형 단계까지 와버리면 아하. 그것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너무 방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지금 실제 임상에서 경험하시면서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만성화된 모든 병원을 나중에서 가봤자 낫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40%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바로 자가진단으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네. 치료하고 다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미 다 망가진 다음에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절대 자가진단하지 마시고 제때 일찍 전문가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고양이를 먹는다 막 이런 엉뚱한 치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 네네. 우리가 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성분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나라 제약회사 수백 개죠. 네. 예, 그런 성분을 이용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절대 그런 함부로 하다가 치료시키 놓치면 큰일 납니다. 네. 네. 더군다나 이제 무릎이 완전히 정말 망가져서 네. 할 때는 정말 통증 때문에 뭐 잠을 아예 못 이루시고 못 나가다 보니까 바깥 치료를 못 하시니까 우울증까지 앓으신다고 네. 그러대요. 이런 통증에 의해서 우울증뿐만 아니라 어떤 전신적인 신체 장애도 많이 오죠. 예. 예,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사실은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 통증에 의해서 움직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뼈 자체로 표현을 하면 뼈에서 골다공증도 오고 우울증도 올 뿐만 아니라 네네. 신체적인 활동이 접촉이라든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위축되는 네네. 여러 가지 질환을 발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핵심은 미리 조기에 전문가 선생님 찾아가서 네, 제대로 된 그렇습니다. 진단받고 치료하라. 네.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병률이 얼마나 되는가 궁금하면 여성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우리 여러 가지 관절염 중에서 먼저 제가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률을 먼저 말씀드리다 보면 화면을 보시면은 55세 우리나라 인구를 말씀드립니다. 남자 여자를 합쳐서 55세 이상의 약 80%라 하니까 네. 심지어 제가 환자분들께 여기 나와서 설명하는 제 자신도 퇴행성 관절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 인구의 75세가 넘었을 경우는 모든 전 인구 거의 100% 가깝게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비율적으로는 남성분보다 많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대,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50대에서 서서히 퇴행성 관절염. 네. 어떻게 보는, 한편으로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병이 어떤 질환적인 병이 아니다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하. 그 이유가 우리는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노화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건데 이 노화와 함께 진행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을 어떤 질병이 아니다. 네. 누구나 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신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또 이것을 방관하는 경우도 또 있죠. 네. 퇴행성 관절염 자체를 우리가 질병이라 하면은 누구나 받아들이고 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심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네. 그러지 못하고 어떤 질병적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나는 이런 병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그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만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 이런 생각은 절대 누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보다도 관절의 내구 연수가 더 짧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단지 이렇게 엄청난 통증으로 시달리고 평생 이렇게 시달리지 않으려면은 진단 미리서 받고 이렇게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골관절염 주로 무릎을 생각하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은 흔히 노인성 관절염 그리고 변형성 우리가 변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변형성 관절염 이런 여러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체중을 싣고 다니는 무릎 부위죠. 무릎 부위의 사람들이 체중을 싣고 다니는 일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호발하는 부위인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 와버리면은 물론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 자체의 질환에서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는 좀 분류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무게를 싣고 있는 부위에 마모다고 생각하시면 퇴행성 관절염을 쉽게 이해하시는데 편하시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네. 제가 사진상으로 보면
지금 무릎의 한 그림의 단면을 제가 옆에서 좀 그려놨는데, 이렇게 우리 뼈와 뼈 사이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관절은 얇은 유리판, 예. 2, 3mm 두께의 유리판에 덮고 있는데. 저게 연골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원래 연골판이라고 하는데, 이 연골판은 물론 우리가 X선을 찍어보면 단순하게 병원을 찾으셔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버리면 뼈와 뼈 사이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 연골판이 X선에는 나타나지 않고 자기들끼리는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닿고 있기 때문에, 예, 나타나지 않는 부위로 인해서 X선상에서는 떠있는 공간으로 네. 보이지만, 이게 노화와 함께 조금씩 마모가 일어나서 뿐만 아니라 조금씩 크릭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 조금씩 분쇄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쇄골절이 일어남으로써 마모와 함께 더불어서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겠죠. 네. 예, 이게 연골판이 없어진다 생각하면 결국에는 뼈와 뼈끼리 사이에서 닿고, 이 닿는 것에 의해서 마찰에 의한 소리라든가 또 통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세를 유발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군요. 네. 구체적인 그림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건 그 무릎의 정면 양쪽 사진을, X선 사진을 지금 보는 겁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신체 서 있는 자세를 지금 찍어 놓은 X선 사진인데, 정면 사진을 봤을 때 사람들의 신체는 이 무릎의 한 중앙면으로 체중이 실리질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무릎의 안쪽으로 쏠려서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모든 퇴행성 환자분들의 99%는 무릎의 안쪽에 마모가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무릎의 안쪽이 통증을 호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안쪽이 닳아져서 결국 간격이 좁아지니까 다리는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O자 형태로 휘어지게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노인분들의 다리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O자 형태로, 네, 밖으로 예, 벌어진 상태. 예, 그렇습니다. 예, O자 형태를 이루면서 걸어다니시는 분이 많은 이유가, 네. 이게 다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고 또 통증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내가 혹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통증이라는 우리 모든 질환 중에서 통증이라든가 부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신체의 하나의 반응입니다. 네. 예, 그런데 통증을 무시한다든가 부종을 무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어떤 질환이라든가 병이 일어나게 될 때는 하나 신체의 반응으로서 신호를 주게 되는데, 그 신호 중에 대표적인 게 통증이겠죠. 예. 예,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지금 이상이 있다. 네, 예, 하는 신호죠. 몸의 신체적인 반응인데, 우리가 앉았다 일었을 때 무릎에 특히 통증을 유발한다든가, 오래 걸어다닐 때 통증이 심해진다든가, 서 있을 때 무릎에 어떤 근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리가 떨린다든가 이런 증세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소리도 난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이유는 뼈와 뼈 사이를 닿고 있는 연골판이 마모에 의해서 닿게 되면은 우리 원활한 부드러운 면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결국 뼈끼리 닿으면 네. 그만큼 마찰에 의해서 소리는 많이 나겠죠. 그 소리가 난다든가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더 특히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걷고 난 후에도 어떤 일정한 기간을 뒀을 때 2, 3일 정도의 안정을 취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든가, 네. 그리고 비탈진 어떤 등산이라든가 산을 노인분들도 잘 올라가십니다. 네. 근데 내려갈 때 힘들어진다든가 통증이 온다든가, 예. 이게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증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부터 미리서 좀 치료받고 네.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네.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40대부터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네.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평생 관리해서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인적인 원인은 원인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노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노화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무릎 관절이라든가 이렇게 닿게 되는데, 특히 체중을 싣고 우리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10,000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하. 하루 일상생활에서 이야, 엄청나네요. 10,000번의 무릎 관절을 비비게 되는데 어떤 기계도 버텨나갈 수가 없겠죠. 이거 수십 년 동안 40년 이상을 만약에 썼다가 하면 그래서 조금씩 달아져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는데 잠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한쪽에서 할머니가 앉아서 빨래하시는 모습과 O자형 다리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의 두 가지 모습을 지금 제가 사진으로 한번 실어놔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나이, 그 다음에 물론 체중하고 굉장히 비례하기 때문에 비만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관절이 빨리 닳아지겠죠. 아하. 그리고 쪼그려 앉아있는 자세를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국가적인 어떤 비율도 많은 차이를 둡니다. 아하. 우리 동양적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무릎을 구부리면서 생활하는 환경에 많이 놓이게 됐습니다. 네. 대표적인 우리는 침대 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어렸을 때 많이 있었었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세탁기라든가 이런 어떤 지금 세탁기 문화에 전자 문화가 시작하기 전 쪼그려 앉아서 빨래를 하신다든가 이랬을 때 무릎 관절을 구부린 자세에서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문화에 놓인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가. 그래서 서양같이 침대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평상시에 취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동양적인 거하고 서양적인 거하고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골 노인분들하고 도시 노인분들하고도 심지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는 부모님 세대보다는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이나마 우리 침대 생활로 조금씩 변화를 주게 되고, 그리고 방바닥보다는 의자, 이런 문화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결국은 자세적으로 봤을 때 쪼그리는 자세를 취하는 그런 문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라든가 저희 후손들의 세대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좌측 사진을 보시면은 O자 형태의 제가 사진 하나 올려놨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진행된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체중은 무릎을 봤을 때 정중앙선에 쏠리게 되지 않고 무릎의 안쪽으로 실리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다 보면은 무릎의 안쪽은 그만큼 마모가 더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모든 대부분 환자분들은 무릎의 안쪽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특히 O자형, 선천적으로 O자형 다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더 많이 안쪽으로 체중이 실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마모는 더 심해지긴 이런 신체적인 특징에 의해서도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발생률이 높습니까? 무릎 관절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병률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자들은 비율은 보통 40대에서 조금씩 시작되고 남자들은 50대에서 시작되지만은 물론 50세가 넘는 여자분들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남자 여자를 합쳤을 때도 50세 이상에서 무려 85%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것을 질환으로 따졌을 때는 아마 제일 흔한 질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쪼그려 앉는 생활을 하지 않는 곳의 발생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절반 정도 비율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양인들을 보면 대부분 동양인들보다 비만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물론 체중적으로 너무 오버돼서 과잉적으로 뚱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퇴행성 관절염이 오겠지만 비율로 봤을 때 똑같은 신체 조건을 갖춰줬다고 한다면은 서양인들의 이런 환경 때문에 동양인들보다는 훨씬 더 적게 퇴행성 관절염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것을 잘 알고 생활 습관, 무릎에 무리가 주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얼차리라고 그러죠. 토끼띠이라든지 오리걸음 이런 것은 무릎에 정말 무리가 많이 가는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우리가 해부학적인 구조를 봤을 때 무릎이 30도 각도를 구부리기 시작할 때부터 무릎뼈가 맞닿고
무릎의 앞에 있는 두꺼운뼈가 끼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만큼 많이 구부린 자세를 취하면 그 마찰력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마모는 그만큼 심하게 악순환이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예. 이제 통증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통증의 원인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그 조금 전 제가 해박적인 구조를 설명해 드렸는데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을 활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활막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관절에 영양분을 주기도 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활막에서 우리가 염증세포라는 염증세포는 하나의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세포인데 이물질이라든가 몸에 이런 성분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염증세포의 증가인데 네. 이게 신체적인 어떤 질환에 의한다든가 마모가 일어났을 때 이런 염증세포가 활막에서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절을 싸고 있는 연골면을 녹이게 되는 거죠.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뼈와 뼈 사이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마찰에 의한 통증이라든가 그 공간의 압력이 증가된다든가 연골에 조금씩 크리가는 그러니까 분쇄골절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이라든가 네. 아주 심하게 진행됐을 때는 뼈의 마모에 의한 골극이 형성되는데 이 골극에 의해서 골막을 찔리게 된다든가 뼈가 좀 볼록 튀어나오군요. 네, 맞습니다. 가시처럼. 네네. 예,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통증이 더 악화되는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그 위에 캡슐이 네. 팽창한다든가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인대라든가 근에 경련이라든가 긴장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활막, 활액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활액 네.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 도표를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을 우리가 활막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중막이지만 그 이중막 중에서도 안쪽에 있는 막을 우리가 활액막이라고 합니다. 네. 이 활액막의 주 기능은 노폐물을 제거하며 관절 속에 있는 노폐물을 끼면 안 되겠죠. 이 관절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윤활작용을 하겠죠. 예. 윤활작용으로 인해서 마찰력을 줄이고 마찰력을 줄임으로써 그만큼 마모를 줄이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활액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중요한 활액막이 문제가 되면은 류마티즘 관절염도 생길 수 있고 이런 통증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군요. 그렇다면 관절의 퇴행성 변화 과정 그림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히 제가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X선 사진을 지금 보시고 계신 게 X선 사진인데 왼쪽 상단에 정상적인 환자분의 정상적인 무릎에 서 있는 자세의 사진입니다.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연골인 거죠? 아닙니다. 지금 이 뼈와 뼈 사이를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뼈가 이렇게 떠 있게 보이지만 이게 얇게 2, 3mm 두께로 연골이 덮고 있습니다. 뼈끝을. 근데 연골은 단순 X선 검사상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공간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연골이 닳아져 버리면은 결국에는 뼈와 뼈 사이에 안에 채워져 있는 공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관절이 조금씩 닳아지면 오른쪽 우편에 있는 사진이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주로 안쪽 부분이. 그렇죠. 이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체중이 안쪽에 실리다 보니까 안쪽에 마모가 일어나서 조금씩 간격이 좁아지는 소견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초기에서 나타나는 사진이고 또 무릎의 중기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은 더 많은 상단에 있는 사진보다 더 많은 마모가 일어나서 거의 지금 닿아있는 뼈끼리 서로 닿고 있는 사진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수술로 진행된 단계인데 말기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뼈와 뼈의 사이에 공간이 없죠. 이렇게 마찰에
엄청나겠죠. 네. 이 정도라면. 예, 왜? O자 다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정도는. 예, 지금 사진상에 봐도 일자에서 많이 벗어난 곡선형을 이루고 있죠. 네.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가 신체를 봤을 때는 O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취하는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너무나 많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네. 치료를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생활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생활 관리를 잘 해주는 것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의사분들은 질환으로 취급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이라든가 생활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 의해서 수십 년간의 마모가 쌓여서 결국 퇴행성 관절염을 이루게 되는데, 조금씩 신경을 써서 자기 신체에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조금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얼마든지 진행하는 것을 억제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예, 환경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하. 예, 우리 무릎 관절은 특히 수부 관절, 손가락 관절이라든가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날씨에도 많이 좌우됩니다. 특히 냉기라든가 습도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많이 유발하는 환자분들이 많죠. 아하. 그러니까 날씨의 어떤 변화를 많이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어떤 환자분들께서 우리 건조하다든가 따뜻한 지방을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나 여행을 했는데 많이 걸어다니는데도 아프지 않았다. 아하. 대표적인 게 우리 민족들이 많이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겠죠. 네. 그런 건조한 지역에, 따뜻한 지역을 여행하신 분들은 나 걷는데도 무릎이 안 아팠다, 나았다, 이렇게 표현을 가끔 하십니다. 그래서 네. 어떤 날씨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자체가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시게 되죠. 따뜻하게 온열 치료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항상 목욕이라든가 찜질, 그 통증을 유발시키는 부위의 찜질이라든가 찬 공기보다는 더운 공기, 간단한 의료기가 있다면은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른 자세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퇴행성 관절염은 대표적인 게 무릎 관절에서 많이 진행하게 되지만 자세가 안 좋다든가 그러면은 척추에도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체중을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자세, 그러니까 양쪽에 이분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게 척추가 됐든 무릎이 됐든 관절염 예방하는 좋은 자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어느 편중되지 않는 자세를 항상 취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걷는 자세를 취할 때도 무릎을 구부리고 디딜 때 이런 반복된 동작에 의해서 우리가 걷게 되는데, 먼저 땅에 닿는 부위가 우리 발 뒤꿈치가 땅에 먼저 닿도록 그런 걷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운동 역시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근력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야 네. 관절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네. 운동 시 주의점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네. 화면상의 그림을 보면서 무릎의 운동요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좌측에 있는 앉아있는 환자분들 사진을 보시면은, 이건 우리가 무릎 수술하고 난 환자분들한테도 이런 운동을 굉장히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앉아있을 때 특히 무릎이 약해지면 무릎을 지탱해주는 근육이라든가 인대라든가 그리고 힘줄의 힘도 같이 동반돼서 약해지게 되는데, 이걸 강화시킴으로써 무릎의 마모를 지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의 운동입니다. 네. 우리가 앉아있는 자세에서 무릎을 쭉 펴고 10초 동안 피는 이유가 무릎 주변의 근력을 강화시키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그리고 무릎을 내리고 10초 정도 쉬었다가 이런 반복된 운동을 하루에도 수백 번. 네. 그러면 누워있는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오른쪽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더라도 누워있는 한쪽은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린 자세를 취하는 운동이고, 네네. 한쪽은 무릎을 쭉 펴는 자세에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반복되는 운동을 취하게 되는데, 아하. 이렇게 되면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간에 이런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체중을 싣지 않는 운동이죠. 네네. 하중을 싣지 않는 운동이기
굉장히 좋습니다. 아하, 예. 그러면서 근력이 강화된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운동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요새 스포츠 운동을 많이 하시게 네네네. 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좋은 운동이 수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수영은 우리가 물속에서 부력에 의해서 체중이 싫지가 않죠. 네네. 무릎에. 그래서 관절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속에 걷고 예.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지상에서 걷는 힘에 무릎에 받는 힘이 2배에서 3배의 힘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주변에 있는 근력은 강화되면서 체중에 부하는 적은 그런 운동이 가장 좋다는 어쨌든 거죠. 근육이 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육이 강하면 뼈끼리 받는 네. 하중을 네. 많이 근육이 분산시켜주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근육이 강화되는 그런 체조 네. 꼭 한번 숙지하셨다가 네.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료를 좀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약 하면은 보통 진통제들 생각하시는데 네. 네. 뭐 스테로이드 뼈주사라는 것도 있고 또 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약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초기에 오시는 환자분들께서는 그저 그냥 진통제니까 약을 거부하시는 환자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통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진통 소염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소염제라는 명칭이 뒤에 따라붙는 이유가 진통 효과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소염제라는 명칭을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동시에 작용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약물, 물론 초기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물이 있고 조금 진행하는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수술적인 것을 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약물의 주 기능은 염증을 억제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럼으로써 염증의 진행으로 인해서 관절의 변형을 초래하게 되고 변형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초래하게 되고 네.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리게 하는 목적으로 나오는 게 약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해 나갔을 때 이런 변형 단계까지 진행해 나갔을 때는 굉장히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이런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한번 변형된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수술적으로 활액막 제거술을 시행한다든가 또 아주 극한 상황에는 인공관절을 치환술을 시행하게 된다든가 네. 이런 다양한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환자분들께서는 물론 약물을 드시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관 질환이라든가 약물의 신체적인 어떤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 뭐 콩팥이라든가 간에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약물을 장기적으로 투여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예, 이런 경우는 우리 간단한 수술적인 요법에 의해서도 진행을 많이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게 되겠군요. 연골 보호제라는 것도 있습니까? 네. 우리가 가장 약 중에 과거에 사용했던 약은 네네. 뼈주사, 주사제 요법도 있고 네. 약물로 사용하는 뼈주사 성분도 있는데 뼈주사라는 게 스테로이드 성분인데 이 약은 진통 효과는 굉장히 강하지만은 더불어서 부작용이 굉장히 따르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요새는 그 병원들에서 아주 극한 상황이 아니고는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부작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가 연골 보호제라는 약물뿐만 아니라 주사제 두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네네. 연골 보호제라는 것은 우리 무릎 뼈를 싸고 있는 모든 신체에 뼈를 싸고 있는 연골 판이 있는데 이 연골 판에 들어있는 성분을 약으로서 보충한다든가 주사제를 통해서 보충하게 되는 건데 이건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물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요법으로서는 효과가 빠를 뿐만 아니라 또 장기적으로 약물 투여에 의해서 오는 불편감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주사제로 또 간편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때에 따라서는 약물로 또 네. 때에 따라서는 수술로 전문가 선생님의 치료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이제 우선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국민들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 사실 류머티즘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예 일어나질 못한다고 눈은 뜨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류머티즘 관절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어떤 퇴행성 관절염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인하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버린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그렇게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하고 어떻게 보면 180도 틀린 질환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뼈와 뼈를 닿고 있는 연골면의 마모에 의해서 노인성으로 오는 질환이지만, 네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연골을 쌓고 있는 바깥의 관절막의 활액막, 아까 말씀해 주신. 맞습니다. 예, 예. 그 활액막의 면역학적인 염증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병균이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네네. 이 면역세포가 자기가 착각을 하여 자기의 신체를 나쁜 구조물,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병균으로 생각하여 오해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네. 그래서 자기 조직을 잡아먹고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을 류마티스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네. 백혈구가 나의 관절을 공격해 버리는군요.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퇴행성 네네. 관절염하고 차이점은 많이 있겠죠. 네, 그렇게 되겠군요. 그리고 비율적으로 봐서도 퇴행성 관절염 다음으로 두 번째 서열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도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네, 고생하고 맞습니다. 계시군요. 그래서 정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원인 찾기도 정말 힘들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관절염인지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활액막,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막에 의해서 면역세포에 의해서 정상 조직, 관절 주변에 조직이 많이 있죠. 연골 조직도 있고 뼈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 활액막 자체 내에 면역세포가 자기 조직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 이걸 잡아먹어버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조직을 잡아먹은 질환이죠. 네. 그런데 우리 퇴행성 관절염하고 차이점을 둔다 하면 이 연골 성분은 잘 손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무릎이라든가 손가락이라든가 많이 부어있는 증세를 호소하시게 되는데, 우리 관절을 싸고 있는 그 관절막 속에는 활액이라는 윤활유가 있는데 그 윤활액 속에가 면역세포가 들어있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활액막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 활액막에서 과잉적으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아하. 면역세포를 많이 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관절 액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팽창에 의해서 관절 부위가 붓는 네.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체중을 싣고 다니는 무릎이라든가 이렇게 고관절 이런 부위에서 많이 호발하게 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조그마한 관절, 손가락 관절 이런 부위에 많이 오게 되고, 또 특징적으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칭적으로 오게 됩니다. 네. 어느 신체의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 부위에 오는 게 아니라 양쪽이 대칭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네. 그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또 보면 이제 그러지 않아도 뭐 생활 습관 하는 일 때문에 무릎 관절염도 여성들이 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류마티스 관절염도 유병률을 보니까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유병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금 전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전 인구의 1%라니까 굉장히 많은 질환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하고 조그마한 차이점이라면은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에 의해서 오는 마모에서 오는, 그러니까 그만큼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지만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의 면역 질환,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남성 환자분들보다는 여성 환자에서 네. 한 3배에 가깝게끔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네.
본인들이 자가 진단으로 많이 오인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판단해서 구분해서 진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단법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환자분들께서 위음성, 위양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흔히 의사들이 하는 용어인데 위양성, 위음성 그렇게 표현을 하는 긴데 아닌다가고 아닌데 기다가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병인데 아닌 것 같이 나타나는 것을 나타나냐. 근데 아닌 게 긴 것 같이 나타나는 것을 위양성, 위음성 그러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우리가 혈액을 채취하다 보면은 이 비율이 50%에서만 나타납니다. 예,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서 저희들이 100% 진단이 어렵겠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 X선 한 장만 갖고도 그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위양성, 위음성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직접 의사가 환자에게 물어보는 문진이라든가 직접 신체의 부위, 질병이 있는 신체의 부위를 눈을 통해서 의사의 눈을 통해서 진찰하는 시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찰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질문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신체적으로 가장 호발하는 부위가 손가락 관절이다 했죠. 예, 조그마한 관절인데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오후 되면은 조금 풀린다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쪽 대칭적으로 일어나는가 신체의 어느 한쪽이 편중돼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류마티스는 대칭적으로 일어나냐. 그리고 제일 호발하는 손가락 관절. 물론 다른 관절에도 오게 됩니다. 손가락 관절의 통증이라든가 부종이 뭐 6주 이상 계속된다든가. 그리고 이것의 모든 시진이라든가 문진이 끝난 후에 나머지 X선 검사라든가 피검사라든가 심전도 검사를 부수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보니까 전신적으로 막연하게 힘도 없고 관절 증상은 없었는데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 이상이 있어서 전문가 선생님 찾아가 보니까 뭐 이런 류머티즘으로 판명이 됐다. 그런데 류머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 자체가 몸에 사악한 기운이 흐른다는 그리스어라고 내가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백혈구가 이렇게 공격하는지 그런 원인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그 정확한 원인이 잡혀진다 하면 아마 류마티스도 완치를 시키겠죠. 그래서 아직은 정확한 원인을 추측에 의해서만 합니다. 바이러스 한편에서는 바이러스다 그러기도 하고.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치료 역시도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특히 호발 부위와 함께 도대체 어떻게 생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화면상으로 잠깐 그림을 그려놨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틀린 점이 작은 관절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화면상에 진하게 나타난 부위하고 옅게 나타나는 점 찍어진 부위를 제가 표현을 했는데 손가락 관절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관절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많이 일어나고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을 부하하는 무릎 관절이라든가 이런 부위 척추라든가 이런 부위에서 많이 호발하게 됩니다.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신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관리 사실은 이제 어떤 자료에 보니까 류머티즘은 초기 인연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왜 그런지부터 생활 관리 치료 목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초기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빠른 진단과 함께 치료를 환자분들한테 권유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변형입니다. 우리 모든 관절, 신체의 100개가 넘는 모든 관절은 일단 변형이 와버리면 정상적인 원상복귀는 될 수가 없는 신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을 하루빨리 막고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없게끔 막아주는 목적으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생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판정이 됐을 때는 생활적인 치료, 조그마한 자기의 치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생활적인 관리에 의해서도 신체적인 질환을 억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조그마한 류마티스 운동을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붓는다든가 신체적인 피로감이라든가 있으면 또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체중적인 어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보면 어떻게든지 뭐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뿌리 뽑아서 완전히 치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관절염의 치료 목표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금 전 제가 불행하게도 완치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정확한 원인을 잡아냈다면은 이런 질환 자체도 정복할 수가 우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반응을 억제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억제하는 염증성 반응을 억제를 한다든가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의 변형을 초래하는 그리고 다른 신체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목적의 치료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약물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변형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은 치중하고 있지 병 자체를 완전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꾸준히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관리해 나가는 그런 지혜, 자세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네. 근데 약물 치료밖에 이제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 먹은다면 좀 거부감이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가장 초기에 통증과 염증을 억제시키는 대표적인 게 약물입니다. 그런 경우 약물이 여러 가지 약물이 있겠지만은 소염 진통제 그걸 가장 많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관절 변형을 억제시키는 그러니까 류마티스 억제제라고 하죠. 이런 약물도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환하고 틀리게 류마티스는 장기적인 손상을 관절의 손상을 오기 때문에 단시간에 약물을 먹고 끊어버린다든가 네. 이름으로 해서 다시 재발과 관절의 변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약물을 복용하게 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론 모든 약은 장기적으로 투여함으로써 따르는 부작용이 따르게 되는데 네네. 위장 질환이라든가 콩팥 질환 이렇게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손상이 더 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투여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은 부작용이 있는 약부터 조금씩 끊어나가면서 안전한 약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환자분들께서 모두 약물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술이라는 것을 굉장히 겁을 먹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수술이라는 것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액막의 염증성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이 활액막의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수술입니다. 네. 우리 활액막을 절제시켜 준다든가 손가락 관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료기구인 관절 내시경을 직접 들어갈 수가 없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절개를 이용해서 활액막을 절제를 통해서 염증을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고 네. 무릎 관절 같이 큰 관절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해서 활액막을 씻어주는 간편한 요즘 보편적인 아주 네. 쉽고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 서울정형외과 김정환 원장님을 모시고 관절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정말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나누시죠. 충분한 설명이 됐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빠른 시간 내에 환자분들께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이런 신체적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치료는 조기 진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기 진단과 함께 건강한 생활과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관절 잘 지키기 위한 핵심 아셨습니까? 관절 주위의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치료 많이 받으시다가 치료 시기 놓치시면 치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KBC 건강클리닉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